네, 그리고 디스인플레이션 난이도도 함께 또 높아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쵸. 12월에 이 FOMC 이전에 먼저 발표가 됐던 게 11월 CPI인데 2.7%로 예상치에 좀 부합하는 수치를 가져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세무 항목을 좀 확인을 해봤더니 이 금리는 좀 반등을 하는 추세를 보여주었는데 특히 이번에 소비자 물가 지표에서 특징적이었던 게 그간의 이 디스인플레이션을 견인했던 상품 물가가 반등하는 조짐이 나타나고 음.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근원 PC에서도 마찬가지로 중고차 가격이 상승하고 있고요. 상품 물가 상승이 크게 또 기여하고 있습니다. 재작년이죠. 23년 10월부터 24년 6월까지 중고차 가격이 마이너스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물가에 좀 하방 압력을 작용했던 것과는 다른 그림을 또 그려내고 음. 있고요. CPI를 살펴봤더니 그 안에 중고차 가격을 4개월 선행하는 맨하임 중고차 가격 지수를 살펴봤더니 현재까지 발표된 데이터 기준으로 2025년 2월까지 다음 달까지 물가에 주는 상방 압력이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콕스 오토모티브에서는 2025년 12월 기준 맨하임 중고차 가격 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2.4%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만큼 올해처럼 상품 가격 특히나 이 중고차 가격이 물가를 끌어들이는 효과 자체는 제한적으로 미치지 않을까라는 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작년보다도 아마 올해가 물가 안정을 좀 잡기에는 더 큰 목표를 좀 세워야 되지 않을까, 여기에 더 초점을 좀 맞추지 않을까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상품 물가 반등은 시작이 됐기 때문에 여전히 팬데믹 이전 대비해서 서비스 물가는 굉장히 높은 상태입니다. 디스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좀 기댈 시점이 되지 않았나 싶고요. 전월비 상승률 체크를 좀 해보면 0.2% 그리고 0.3%, 요 정도인데 그냥 숫자만 보면 굉장히 작아 보이긴 해요. 근데 그렇죠. 이걸 연율화로 좀 1년 단위로 보면 2.4에서 3.6%까지로 범위가 굉장히 격차가 커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까지는 작년에 높았던 물가를 좀 반영을 하면서 YY 기준으로 기저효과가 물가 하방 압력으로 작용을 좀 할 수는 있겠지만 하반기부터는 반등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다 상저하고의 흐름을 글로벌 증시를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준 위원들도 알고 있을 거예요.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이 디스인플레이션 추세에 대해서 사실 민감하게 좀 반응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금리 인하나 아니면 정책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매파적인 의견들이 좀 나오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디스인플레이션 난이도가 작년 대비해서 더 높아진 상태고, 고용지표 둔화세도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앞서서 연준의 책무, 고용과 경기 그리고 물가 이렇게 있을 때 이쪽보다는 이 물가 쪽에 좀 더 촘촘하게 전략을 좀 세워가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3월이 아마 변곡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예상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근원 상품 물가가 1분기 내에 이 추가적인 디스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작용하기 어려워졌음을 앞서서 지금 계속 확인해 봤다시피 음. 증명을 했습니다. 결국에 관건은 서비스 물가 디스인플레이션이 될 것 같은데요. 오스틴 굴스비 시카고 연은 총재가 12월 CPI 발표 이후에 낙담스러운 부분은 계절적 패턴의 신호들, 이는 하반기에 크게 진전됐었는데 올해 초 몇 달간은 다시 상승할지 여부가 음. 관건이다라고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자세하게 언급은 되지는 않았는데 CPI 상승률을 살펴봤더니 2023년부터 2024년 기간 동안 연초에 근원 서비스 중심으로 좀 강하게 보이시죠, 음. 지금. 나타나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또 계절적인 특성인 것을 또 같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해가 바뀌면서 임금 상승분이 반영된 영향도 일부적으로는 또 작용된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계절성은 대체로 3월부터는 좀 완화되는 특성을 보여주고 있고요. 통화정책 관련 기대감도 1분기 말 음. 변곡점을 맞이할 수 있다라는 의미로 또 해석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또 너무 낙관적으로 생각하면 그 낙관이 오히려 발목을 잡을 때가 맞아요. 많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볼 텐데, 경기에 대해서 낙관적인 전망, 잘 될 거야, 더 좋아질 거야, 이런 경기에 대해서 낙관적인 전망이 좀 더 많아지면서 금리를 높이게 되면 낙관론도 재차 후퇴를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인데요.
사업에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금융 그리고 이자 비용을 꼽는 사업주들의 비중이 통화 긴축 시기 때보다도 더 높아졌다라고 합니다. 1월 중으로 살펴봤을 때 미 국채 금리가 4.8%까지 가까워졌었거든요. 근데 그때 맞아요. 고금리의 지속이 기업들에게 다 부담되는 건 당연히 사실 뭐 명백한 팩트인 것 같고요. 이에 금리 인하 기대감이 좀 후퇴할 때 그때 기업들의 전망도 전반적으로 좀 악화되는 모습이 같이 반복이 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중립금리가 높아졌다고는 하지만 고금리 영향은 계속해서 또 그쵸? 커지는 모습을 보여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여타 경제 지표들이 양호한 모습을 이어가고는 있습니다만 개인과 기업 파산 신청 건수가 2022년 이후로 또 꾸준하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올해 3월부터 대규모 회사채 만기가 도래할 예정인데요.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임에도 불구하고 작년 대비해서도 금리는 여전히 좀 높은 음.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이에 신용카드 금리를 10%로 제한을 하겠다라고 발언을 하기도 했는데, 물론 이는 현실적으로는 조금은 어려울 수도 있고요. 카드사들로 하여금 대출 요건을 더욱더 까다롭게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역효과가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음. 점까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시장은 전반적으로 내러티브 영향을 좀 받으면서 움직이고 있는데 생각보다 그 스토리들이 자주 변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앞서서 제가 언급을 좀 드렸습니다. 현재는 한 연내 한두 차례 정도 인하를 할 거다라는 게 좀 가장 큰 의견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각에서는 추가 인하가 어렵다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이 내러티브가 좀 변화할 시점이 되지 않았느냐라는 의견도 같이 좀 추가가 됐었는데 2024년만 하더라도 통화정책과 관련해서 내러티브가 세 차례 정도 변화를 겪었다라고 합니다. 기준금리 전망치가 경기 서프라이즈랑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같이 움직이는 상황인데 현재 미국 경기에 대해서 눈높이가 좀 높아져서 만약에 그게 충족되지 못하면 충족시키지 못할 가능성도 높아졌다라는 거고요. 서프라이즈 지수 하락세가 지속될 경우에는 시장의 초점도 경기로 한 차례 더 옮겨질 수 있다라는 부분 앞서서 언급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를 좀 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리고 인하 기대감은 축소 효과 또 견조한 경기 효과에 대비해서 좀 작은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기준금리 인하가 점진적이지만 좀 지속될 것이라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좀 주의를 할 게 기준금리 인하 폭 자체는 기존 대비해서 축소하지 않을까라는 이 시장의 경계감은 현재 존재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통화 증가율 하락 국면에서 경기가 버텨줄 경우에는 한국 증시는 또 강세를 또 음.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시장에서 기대한 것 대비했을 때 완화의 정도가 약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과연 증시 모습은 어떤 음. 영향일까 봤더니 과거에는 경기가 좋아서 금융 환경이 긴축되는 국면에서 경기가 그만큼 또 강한 모습을 보일 경우에 증시는 미치는 부정적 영향도 조금은 제한적이었던 것을 한 차례 경험을 했었습니다. 미국 경제 펀더멘털이 변터준다면 흔들리는 인하 기대감에도 결국에는 증시가 버텨줄 수 있을 음. 것이다라면서 이제 각 증권가에서는 그렇게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